야, 이 도둑년아. 감히 우리 돈을 친정에 갖다 바쳐? 더러운 년. 식탁을 내리치며 제 뺨을 후려친 시어머니. 안경이 거실 바닥을 굴렀고 입가에선 핏줄기가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옆에서 키득거리는 시누이도 끝까지 고개 돌린 남편도 누구 하나 저를 일으켜 세우지 않더라고요. 일주일 뒤 시어머니의 다급한 전화 30통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누구신데 무슨 일이죠? 7년 인내 끝에 모든 패를 한 번에 꺼내든 며느리의 통쾌한 반격,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7년째 같은 시간이었죠. 침대 옆자리에서 곤히 잠든 윤상혁의 숨소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습니다. 강남 한복판, 시댁과 같은 단지 옆동에 자리한 30평대 아파트. 제 명의로 된 이 집조차 윤상혁은 모르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시어머니 오말순의 메시지였죠. 한유진, 오늘도 채린이 카페에 납품할 과일 박스 챙겨서 들렀다 가라. 빠뜨리지 말고. 저는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렸다가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식사는 또 거르게 생겼네요. 양치를 하고 어제 다려둔 회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한유진은 7년 전과 비슷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다만 눈빛만 조금 더 깊어졌을 뿐이죠. 차에 시동을 걸고 옆동 시댁 현관 앞에 도착하니 오말순이 슬리퍼 차림으로 문을 빼꼼 열었습니다. 왔으면 들어와서 인사부터 해야지. 차 안에서 뭐하니? 오말순이 턱을 까딱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박스는 어디 있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놨다. 오늘 사과는 좀 굵은 거로 골랐냐? 오말순이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거로 받아왔어요. 우리 채린이가 까다로워서 그런다. 가게 손님들이 얼마나 눈이 높은 줄 아니? 오말순이 식탁 의자에 걸터 앉으며 말했습니다. 알죠. 매번 신경 쓰고 있어요. 저는 박스를 들고 다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말순은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텔레비전을 켜버렸어요. 7년 전 신혼 때만 해도 저는 그 짧은 인사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곤 했죠. 이제는 아무 감각도 없습니다. 회사 주차장에 차를 대고 저는 1층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삼각김밥 하나, 커피 한 캔. 계산대 앞에서 동기 마케팅팀 박지연이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한대리, 또 김밥이야. 오늘 점심도 그걸로 때울 거야. 박지연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응, 입에 맞아서. 저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어요. 우리 회사 7년차 대리가 점심으로 김밥이라니 누가 보면 신입사원인 줄 알겠다. 박지연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신입 때 버릇이 안 고쳐지네. 저는 짧게 웃고 자리를 떴습니다. 박지연도 회사 동료 그 누구도 제가 강남에 5층짜리 빌딩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모릅니다. 아버지가 외동딸인 저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 그 빌딩이 매달 벌어들이는 임대 수익은 전부 적금 통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저는 보제 매장에서 산 블라우스를 입고 김밥을 씹는 평범한 대리로 살아갑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제 능력은 제가 증명한다. 그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남긴 말이었으니까요. 퇴근길, 저는 일부러 빌딩 앞을 지나가는 길로 차를 돌렸습니다. 5층 꼬마 빌딩의 1층, 통유리 너머로 화려한 조명이 새어나오는 가게 하나가 있었죠. 체린스 디저트, 시누이 윤채린의 카페였습니다.
인테리어비만 1억 5천을 쏟아부었다는 그 공간.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강남 한복판 1층 상가의 시세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0만 원이 기본이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한 사장님, 마침 잘 오셨네요. 빌딩 관리소장 강태수가 정문 앞에서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차창을 내리며 물었어요. 또 옥상 일입니다. 체린 사장님이 야외 테라스를 더 키워놨더라고요. 옆 점포 박 사장님이 이번 주만 3번 올라오셨습니다. 강태수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죠. 이번 달까지 합치면 5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어디 들으셔야 말이죠. 신우이라고 어찌나 큰 소리를 치시는지. 강태수가 모자를 벗고 이마를 닦았습니다. 소장님, 한 번만 더 눈 감아주세요. 가족이니까요. 저는 평소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한 사장님, 이게 7번째 한 번만입니다. 정말로요. 강태수가 저를 빤히 보았습니다. 알아요. 죄송해요, 소장님.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강태수가 모자를 다시 쓰며 한참 서 있는 모습이 멀어졌어요. 그날 저녁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잡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제삿날도 아닌데 오말순이 갑자기 부른 자리였죠. 거실 식탁에는 갈비찜과 잡채가 올라와 있었고 윤채린이 명품 가방을 식탁 옆 의자에 떡하니 올려놓고 있었어요. 옳게, 이거 봐봐. 이번에 새로 산 거야. 윤채린이 가방을 슬쩍 밀며 말했습니다. 예쁘네요, 아가씨. 저는 짧게 답했어요. 500은 줘야 살 수 있는 거지. 우리 카페 하루 매출이면 사. 별거 아니야. 윤채린이 입꼬리를 올리며 갈비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우리 채린이 인스타 팔로워 10만 명 넘었다더라. 한유진, 너 그거 알았냐? 오말순이 자랑스럽게 끼어들었어요. 네, 어머니. 대단하시죠? 대단하지. 우리 채린이 한 달 매출이 너 1년 연봉 아니냐? 오말순이 저를 흘끔 보며 말했습니다. 윤상혁은 그 옆에서 갈비를 뜯으며 피식 웃었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윤상혁은 그 자리에서 저를 두둔한 적이 없습니다. 엄마, 그래도 올케 회사가 강남 본사 아니야. 거기도 연봉 꽤 줄걸? 윤채린이 비웃듯 말꼬리를 느렸습니다. 그래봤자 직장인이지. 우리 채린이처럼 자기 가게 가진 사람이랑 비교가 되겠냐? 오말순이 손사래를 쳤어요. 저는 빈 접시를 모아 싱크대로 가져갔습니다. 수돗물 소리가 거실의 웃음소리를 잠시 가려주었어요. 거품을 묻힌 손이 살짝 떨렸지만 저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7년이에요. 이 거실에서 7년을 서 있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차에 올라타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엄마 조명자였어요. 엄마, 이 시간에 웬일이야? 유진아, 엄마야. 밥은 먹었니? 조명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먹었지. 엄마는? 엄마도 먹었어. 그런데 유진아. 왜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핸들을 움켜쥐었어요. 엄마가 사실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조명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뭐래? 수술을 해야 한대. 척추 쪽이라 미루면 안 된다고. 수술 어떻게 안 했어, 지금까지? 언제부터 아팠어? 저는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엄마가 그냥 좀 참으면 될 줄 알았지. 너한테 부담 줄까봐 말 못했어. 미안하다, 유진아. 조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내가 갈게. 일단 자, 내일 아침에 전화할게. 응?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전화를 끊고도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 일로 손마디가 굵어진 엄마의 손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삶을 30년 가까이 살았죠. 그 허리가, 그 다리가 멀쩡할 리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윤상혁을 지나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협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비상금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엄마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엄마, 수술비에 보태. 부족하면 더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잠 잘 자. 휴대폰 화면에 송금 완료 알림이 짧게 떠올랐어요. 저는 휴대폰을 협탁 위에 그대로 두고 침대 위에 옆으로 누웠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을 거예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잦아드는가 싶더니 안방 문이 살그머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상혁이 발소리를 죽이고 들어와 옷장에서 잠옷을 꺼내는가 했는데 협탁 옆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잠든 척 천천히 호흡을 골랐어요. 눈을 감은 채로도 협탁 위 휴대폰 화면에 윤상혁의 손이 닿는 그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짧은 셔터 소리가 한 번, 곧이어 2번 더 났어요. 이불 아래 손가락이 가만히 굳었지만 저는 끝까지 자는 척했습니다. 조금 뒤 윤상혁이 휴대폰을 협탁 위에 살짝 내려놓고 거실 쪽으로 다시 빠져나갔어요. 거실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짧은 진동 소리가 한 번 더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한테 그걸 보냈는지는 새벽이 다 가기 전에 저절로 알게 됐어요. 새벽이 채 밝기도 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오말순이었어요. 한유진, 너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오말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날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인지는 와서 봐. 빨리.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천장을 한참 올려다보았어요. 협탁 위 휴대폰의 송금 알림 화면이 지난밤 어떤 손가락 끝에 잡혔는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어제 다려둔 정장을 꺼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는데 거실 소파 한쪽에 잠옷 차림 그대로 잠들어 있는 윤상혁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번 지나치고 현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7년 동안 써온 평범한 며느리의 가면이 처음으로 한쪽 끝부터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오말순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윤채린이 비웃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고 윤상혁은 어느새 먼저 와 시선을 피한 채 식탁 모서리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마침 놀러와 있던 고모님 윤말숙까지 소파 끝에 앉아 저를 빤히 응시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휴대폰 한 대가 화면이 켜진 채 놓여 있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저는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건 어젯밤 제가 친정 엄마에게 보낸 송금 알림 캡처였어요. 화면 한 귀퉁이의 시각이 새벽 1시 14분. 제 휴대폰을 협탁에 올려둔 직후였습니다. 이거 뭔지 설명해봐라. 오말순이 손가락으로 휴대폰 화면을 톡톡 두드리며 입을 열었어요. 제가 어제 친정 엄마한테 보낸 송금 내역이에요. 저는 가방끈을 두 손으로 모아 쥐며 답했습니다. 누가 그걸 모르냐? 누가 허락했냐고 묻는 거다. 오말순이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저는 윤상혁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윤상혁은 식탁 모서리만 손톱으로 긁고 있었어요. 여보, 이거 당신이 캡처해서 어머니한테 보낸 거야.
저는 윤상혁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알아야 할 일 같아서. 윤상혁이 모기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 휴대폰을 자고 있는 사람 옆에서 가져다가 캡처를 했다고. 저는 짧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한유진, 지금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따질 자리가 아니다. 이 집 돈을 친정에 갖다 바치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 오말순이 소파에서 일어나 식탁 앞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제 돈이에요. 제가 모은 비상금이요. 내 돈이 어디 있어? 시집 온 며느리한테 무슨 내 돈이 있어. 다 이 집 돈이지. 오말순이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톡 밀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윤채린이 의자를 끼익 끌며 다가왔어요. 옳게, 솔직히 말해. 우리 카페 매출 정보 빼돌려서 친정에 보낸 거 아니야. 윤채린이 팔짱을 끼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아가씨, 무슨 말씀이세요? 200만 원이 어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 올케 월급이 얼만데 그 돈이 비상금으로 있어. 윤채린이 코웃음을 쳤어요. 제가 7년을 회사 다녔어요. 그 정도 모으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저는 윤채린을 똑바로 마주보며 답했습니다. 이상하지, 그럼. 우리 카페 한 달 매출이 너 1년 모은 거잖아. 윤채린이 손톱을 다듬는 신용을 하며 비웃었어요. 그 돈, 친정엄마 수술비예요. 어머니, 척추 수술하셔야 한대요. 저는 오말순을 향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돈이 수술을 하든 말든 그게 왜 이 집안 며느리가 신경 쓸 일이냐? 너는 시집 왔으면 시집을 살아야지. 오말순이 손가락으로 제 가슴팍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친정엄마예요. 저를 키운 사람이요. 키운 사람은 키운 사람이고 너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야. 그 돈 200만 원이면 우리 채린이 한 달 카페 월세 값이다. 오말순이 식탁 위 휴대폰을 다시 톡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거실 한켠 소파에서 고모님 윤말숙이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올케야, 그러게 말이다. 친정 식구한테 한 푼이라도 보내려면 시댁에 먼저 효도부터 하는 게 도리지. 옛날부터 그게 법도다. 윤말숙이 목에 두른 스카프를 바로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모님, 제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저는 윤말숙을 향해 짧게 답했어요. 편찮으셔도 그렇지. 시집간 딸이 친정 돈줄이 되면 못 쓴다. 우리 때는 친정 가는 것도 명절에 한 번이었어. 윤말숙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는 가방을 다시 어깨에 맸어요. 손목 시계를 보니 8시 10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출근해야 해요. 회사 갔다가 저녁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천천히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한유진, 거기 서라. 오말순이 제 팔뚝을 와락 잡았어요. 어머니, 놓아주세요. 오늘 회사 가지 마. 여기서 무릎 꿇고 빌어. 다시는 친정에 한 푼도 안 보내겠다고. 오말순이 가방끈을 끌어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윤상혁을 돌아보았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요. 여보, 한마디만 해줘. 저는 윤상혁의 눈을 정면으로 보았습니다. 윤상혁이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끝내 시선을 식탁 모서리로 떨어뜨렸어요. 유진아, 엄마 말씀 좀 들어라. 200만 원이면 큰 돈인데 미리 상의도 없이 보내면 어떡해. 윤상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리 상의. 저는 그 단어를 입속에서 한번 굴려보았어요. 엄마가 수술해야 한다는데 내가 누구한테 상의를 해야 하는데. 저는 윤상혁을 다시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부부 사이에. 윤상혁이 말끝을 흐렸어요. 부부.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 끝이 갈라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말순이 잡고 있던 제 팔을 놓더니
손바닥을 크게 휘둘렀어요. 짝!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안경이 한쪽으로 튕겨나가 거실 바닥을 굴렀어요. 입술 안쪽이 이에 부딪혀 찢어지면서 입가에 비릿한 맛이 번졌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휘청였어요. 거실 바닥의 안경이 한 번 더 빙그르 돌더니 멈췄습니다. 엄마, 진짜야. 윤채린이 입을 가리며 키득거렸어요. 옳게 표정 좀 봐. 이참에 정신 좀 차리겠네. 평생 우리 집 호구로 살더니. 윤채린이 의자에 다시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윤말숙은 짐짓 못 본 척 거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윤상혁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저를 일으켜 세우러 다가오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안경을 주었습니다. 한쪽 안경다리가 살짝 휘어 있었어요. 저는 손끝으로 그 다리를 천천히 펴며 입가에 흐른 핏물을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한유진, 이제 알아들었지. 다시는 친정에 돈 보낼 생각하지 마라. 알았냐? 오말순이 손바닥을 옷자락에 슥슥 닦으며 말했어요. 저는 안경을 다시 코에 걸쳤습니다. 시야가 한쪽으로 살짝 기울었지만 거실 안의 풍경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은 윤채린, 손바닥을 닦는 오말순, 창밖만 바라보는 윤말숙, 그리고 식탁 모서리에 손톱 자국을 내고 있는 윤상혁. 7년이라는 시간이 그 짧은 몇 초 동안 머릿속에서 한 장씩 넘어갔습니다. 신혼 첫날 시댁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저, 명절마다 새벽부터 전 부치던 저, 윤채린의 카페 오픈날 새벽 4시까지 박스 나르던 저. 그 모든 장면 속에서 윤상혁은 한 번도 제 옆에 서 있지 않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한 번 더 눌렀습니다. 핏자국이 손수건 흰 천에 동그랗게 번졌어요. 그 손수건을 곱게 접어 가방 안주머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증거였으니까요. 어머니, 잘 알겠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의외로 잔잔하게 나왔어요. 이제야 말이 통하는구나. 진작에 이랬어야지. 오말순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이만 회사 가볼게요. 저는 가방끈을 고쳐 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가봐.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 우리 채린이 카페 일도 좀 도와라. 이번 주 발렌타인 시즌이라 바쁘다더라. 오말순이 등 뒤에서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짧게 답하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복도에 나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저는 잠시 벽에 기대섰습니다. 입가가 욱신거렸어요. 손끝으로 부어오른 뺨을 가만히 짚어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동안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연락처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임소희. 대학 동기였고 지금은 강남에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친구였어요. 저는 짧은 문자 한 줄을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소희야, 시간 좀 내줘. 7년치 정리할 게 있어.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거울 같은 엘리베이터 벽면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한쪽 뺨이 붉게 부어 있고 입가에 옅은 멍 자국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표정만은 7년 만에 처음으로 가볍게 풀려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내려서기 직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임소희의 답장이었어요. 유진아, 오늘 점심 비워둘게. 내 사무실로 와. 그리고 무슨 일인지는 와서 천천히 얘기해.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1층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아파트 입구의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고 차가운 2월의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부어오른 뺨에 그 찬 공기가 닿자
욱신거리던 통증이 오히려 또렷한 감각으로 살아났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빌딩 관리소장 강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장님, 저 한유진입니다. 한 사장님, 이른 아침에 웬일이세요? 강태수가 약간 놀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소장님, 어제 말씀하신 옥상 무단 증축이랑 민원 자료요. 네, 그게 왜요? 사진이랑 날짜별로 정리해서 오늘 오후까지 제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빠짐없이요. 저는 차문을 열며 말했어요. 한 사장님, 그게 정말로 말입니까? 강태수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오후까지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강태수의 목소리에 작은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부어오른 뺨이 한 번 더 보였어요. 저는 룸미러를 살짝 비틀어 그 얼굴을 시야에서 치웠습니다. 핸들을 천천히 돌리며 저는 시댁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어요. 오늘 점심 임소희를 만나러 갈 길이 평소보다 한참 짧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팀장에게 반차 신청서를 올렸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결제 완료 표시가 뜨는 걸 확인하고 저는 가방을 챙겨 다시 사무실을 빠져나왔어요. 부어오른 뺨은 마스크 한 장으로 가렸습니다. 강남역 뒷골목, 임소희의 사무실이 자리한 작은 빌딩 4층. 저는 익숙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유진아, 여기. 임소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난밤, 사실은 지난 7년 동안 매달 차곡차곡 정리해 두었던 자료들이었어요. 이게 다 뭐야? 임소희가 파일을 펼치며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7년치야. 빌딩 임대료 차액, 시댁 생활비 입금 내역, 신우이한테 빌려준 돈, 명품 선물가까지. 저는 마스크를 천천히 내렸어요. 유진아, 너 얼굴. 임소희가 안경을 고쳤으며 제 뺨을 빤히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어머니가. 저는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임소희가 잠시 입을 꾹 다물고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일로 시선을 떨어뜨렸어요. 이거 다 증빙 자료 있는 거지. 이체 내역, 카드 영수증, 계좌 사본까지 다 모았어. 7년 동안 이걸 다 정리해뒀다고. 너 진짜. 임소희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저는 컵에 담긴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임소희가 파일을 한 장씩 넘기다가 한 부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체린스 디저트 임대차 계약서. 이거 만료 2달 남았네. 임소희가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응. 갱신 거절 통지하면 돼. 임대인 마음이야. 거기에 무단 증축이랑 미납 관리비까지 더하면 명도 절차도 깔끔하게 갈 수 있어. 임소희가 펜으로 계약서 한 귀퉁이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명도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펜을 따라가며 물었어요. 쉽게 말하면 가계 비우라고 법적으로 요구하는 거지. 보증금에서 미납분 빼고 돌려주면 끝이야. 임소희가 손가락을 깍지 끼며 답했습니다. 2달이면 통지서 보내고 안 비우면 소송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무단 증축 자료가 받쳐주면 시간 끌기도 어려워. 임소희가 펜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한 가지 더 알아봐 줄 게 있어, 소희야. 뭔데? 우리 신우이가 카페 2호점 한다고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고 들었어. 그 대출에 누가 보증을 섰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 저는 임소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임소희가 펜을 내려놓고 잠시 저를 바라보았어요.
등기 조회로 알아볼 수 있어. 시간은 좀 걸려도 하루 안에 답 줄게. 부탁할게. 유진아, 너 지금 작정한 거 맞지? 임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 거실에서 결심이 끝났어. 저는 짧게 답했어요. 알았어. 일주일이면 충분해. 너 한마디만 해. 시작할까? 임소희가 펜을 다시 쥐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다만 모든 서류가 동시에 도착하도록 날짜는 내가 정할게. 저는 가방을 챙겨 일어났어요. 그리고 유진아. 임소희가 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응. 오늘 그 일 진단서 받아둬. 병원에. 임소희가 자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오후 4시 저는 강남의 빌딩 5층 제 사무실로 강태수를 불렀어요. 빌딩 관리소장이라는 직책이었지만 사실 강태수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부터 이 빌딩을 함께 지켜온 사람입니다. 한 사장님, 자료 정리해 왔습니다. 강태수가 두꺼운 봉투 하나를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앉으세요, 소장님. 저는 강태수에게 차를 한 잔 따라 건넸습니다. 강태수가 봉투에서 사진과 서류를 한 장씩 꺼내 펼쳐놓았어요. 옥상 야외 테라스 무단 증축 사진이 날짜 순으로 나열되어 있었고 옆 점포에서 보내온 민원 접수 기록까지 한 장도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옥상 증축한 첫 사진입니다. 작년 5월이었죠. 그리고 이게 이번 달 사진입니다. 강태수가 2장을 나란히 놓았어요. 처음에는 작은 차양 하나였던 게 지금은 옥상의 절반을 덮은 큰 구조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원은요. 여기 총 5건입니다. 인접 점포 박 사장님이 3번, 위층 사무실에서 2번 올리셨습니다. 강태수가 민원 접수 양식을 가지런히 정렬했어요. 미납 관리비는요. 이번 달 포함해서 4개월치 밀려 있습니다. 합치면 380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한 장씩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소장님, 저는 자료를 모아 봉투에 다시 넣으며 입을 열었어요. 네, 한 사장님. 이번 주 안에 한 번 더 가장 최근 상태로 사진 한 세트만 더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는 봉투를 책상 서랍 안에 넣고 잠금 장치를 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수가 짧게 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소장님, 네. 7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강태수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강태수가 잠시 멈춰서더니 모자를 살짝 벗어 가슴께로 가져갔어요. 한 사장님, 저는 사장님 아버님께 빚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장님이 시키시는 일이면 뭐든 합니다. 강태수가 그렇게만 말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1층 체린스 디저트 카페에 노란 차양이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윤채린이 손님과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잠깐 비쳤어요. 밤 11시가 다 되어 집에 들어가니 윤상혁은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윤상혁의 무릎 위에 떨어져 있는 휴대폰을 조용히 집어들었어요. 잠금 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참 한결같은 사람이었죠. 메신저 앱을 열고 윤채린과의 대화창을 눌렀어요. 손가락이 잠깐 멈췄지만 저는 곧 화면을 위로 쓸어 올렸습니다. 오빠, 이번에 2호점 대출 3억 나왔어. 보증 서줘서 진짜 고마워.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올케한테도 절대로. 걱정 마. 올케한테 말할 일 없어. 오빠 명의로 잡혀 있는 거 들키면 큰일 나니까 우편물은 회사 주소로 받기로 했어.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3억?
부부 공동 자산을 담보로 윤상혁이 몰래 도장을 찍어준 돈.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휴대폰을 다시 윤상혁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고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안쪽에 숨겨둔 작은 금고를 열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빌딩 등기부등본, 7년 동안 모은 영수증과 통장 사본들, 그리고 결혼 전에 따로 정리해 둔 혼전 재산 목록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책상 위에 한 장씩 펼쳤어요. 숫자들이 종이 위에서 차분하게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시댁 생활비로 입금한 금액 합쳐서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윤채린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돈 합쳐서 6천만 원. 명품 가방값, 시어머니 한약값, 시아버지 제사 비용 모두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어요. 그 사이 저는 단 한 번도 시댁으로부터 김치 한 통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시댁 현관으로 들어갔어요. 입가의 멍은 화장으로 가렸고 부어오른 뺨은 밤새 얼음찜질로 어느 정도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아버지 제사상 미리 좀 봐드릴게요. 다음 주 제삿날이잖아요. 저는 부엌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오, 그래. 어제 일은 잊어버려라. 다 너 잘되라고 한 소리다. 오말순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어제 너무 흥분했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오말순이 며느리가 결국 자기에게 굴복했다고 굳게 믿는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으며 평소보다 한 번 더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점심시간 저는 회사 근처 은행 두 곳을 차례로 들렀습니다. 빌딩 임대 수익이 들어오던 통장, 개인 적금, 주식 계좌까지 저는 모든 자산을 윤상혁이 절대로 들여다볼 수 없는 새 계좌로 옮겼어요. 은행 직원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며 짧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이체 사유는 어떻게 적을까요? 그냥 정리라고 적어주세요. 저는 짧게 답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친정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조명자가 저를 보자 천천히 일어나 앉았어요. 유진아, 일하느라 바쁠 텐데 또 왔어. 엄마, 좀 어때?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 무서워. 엄마 나이에 척추 수술이 잘 될까? 조명자가 손등으로 눈가를 살짝 닦았어요. 엄마, 잘 될 거야. 내가 옆에 있을게. 저는 조명자의 손을 좀 더 꼭 쥐었습니다. 조명자가 갑자기 손을 뻗어 제 뺨에 가만히 가져다 댔어요. 유진아, 너 얼굴이 왜 이래? 여기 부었네. 조명자의 손끝이 입가에 멍 자국에 닿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엄마, 누가 그랬어? 엄마, 엄마한테 말해. 누구야? 조명자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떨렸어요. 저는 천천히 7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현관에서 매일 아침 과일 박스를 들고 나오던 일, 시누이 카페 발렌타인 시즌마다 새벽까지 박스를 접던 일, 그리고 오늘 아침 거실에서 있었던 일까지. 조명자는 한참을 말없이 듣기만 했어요.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조명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응, 엄마. 너의 아버지가 너 지키라고 그 빌딩 남긴 거야. 그게 그 집 효도 자금이 되라고 남긴 게 아니야. 조명자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 그 집 며느리로 살지 마. 엄마는 네가 그 집에서 웃는 척하는 거 7년 동안 다 봤어. 조명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조명자의 손등에 이마를 가만히 가져다 댔어요. 거친 손등에서 식당 일로 살아온 30년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 앞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망설임 한 조각이 천천히 떨어져 나갔어요. 병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 길, 저는 휴대폰을 꺼내 임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희야, 나야. 응, 유진아. 일주일 뒤 그 날짜로 모든 서류 다 진행해줘. 한 장도 빠뜨리지 말고. 저는 차 문에 손을 얹은 채 말했어요. 알았어. 정확한 날짜는 내일 정해서 알려줄게. 임소희가 짧게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고 라디오를 켜자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차창 너머로 병원 4층 조명자의 병실 창문을 한번 올려다보았어요. 불빛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 가스레인지에 한약 냄비를 올리고 시계를 한번 보았어요. 오말순이 잠에서 깨기 전에 시댁 부엌에 한약 한 사발을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한약 다려왔어요. 식기 전에 드세요. 저는 그릇을 식탁 위에 단정히 올려두며 말했어요. 어이구, 일찍부터 수고했다. 우리 며느리가 그래도 사람이 됐네. 오말순이 잠옷바람으로 거실에 나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가씨 도시락도 챙겨왔어요. 카페 가시기 전에 드시라고요. 저는 작은 보온 도시락을 식탁 끝에 올려놓았어요. 우리 채린이 도시락까지. 너 진짜 정신 차렸구나. 오말순이 한약을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다 맞으세요.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한 게 많았어요. 저는 식탁 위 빈 그릇을 챙기며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오말순의 입꼬리가 한껏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만족스러운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한 번 더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날 오후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돌아오던 오말순이 단지 정자에 모여 앉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늘어놓는다는 얘기가 강태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래도 사람이 됐어. 한번 따끔하게 잡았더니 정신을 차렸나 봐. 오말순의 그 말이 단지 한 바퀴를 돌아 저에게 다시 닿았을 때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서 가만히 입꼬리를 한번 끌어올렸어요. 같은 날 저녁 7시 무렵 윤채린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올케 발렌타인 시즌이라 포장 작업이 너무 밀려. 오늘 저녁에 좀 도와줄 수 있어. 저는 휴대폰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어요. 네, 아가씨. 8시까지 갈게요. 손이 필요하면 부르세요. 저는 미소 이모티콘 하나를 마지막에 붙여보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카메라 앱을 한번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8시 정각, 저는 체린스 디저트 카페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 뒤편 작업대에는 분홍색 포장 박스 수백 개가 쌓여 있었고 윤채리는 앞치마를 두른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올케 왔어. 저기 쌓인 거 리본 좀 묶어줘. 손이 빨라야 해. 윤채린이 턱으로 박스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네, 아가씨. 어디부터 할까요? 저는 작업대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손 빠르게 좀. 내일 오전까지 배송 나가야 돼. 윤채린이 새로 들어온 메시지를 확인하며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분홍색 리본을 하나씩 묶기 시작했어요. 한 손으로는 리본을 매면서 다른 한 손은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작업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카페 뒷문 너머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아가씨, 옥상 테라스 손님 받으세요. 저는 리본을 묶으며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습니다. 응, 요즘 인스타 감성이라고
거기 사진 찍으러 오는 손님이 더 많아. 우리 카페 매출의 절반이 거기서 나와. 윤채린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한번 올라가서 봐도 돼요. 매번 1층만 봤어요. 올라가 봐. 사진 찍어. 인스타에 올려도 돼. 단 우리 카페 이름 잘 써주고. 윤채린이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챙겨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천천히 올랐어요. 옥상 문을 밀고 나가자 차양과 파라솔, 무허가 목재 데크가 옥상 절반을 덮고 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어요. 인스타에 올리는 척 각도를 바꿔가며 1장, 2장, 5장. 무단으로 설치된 전기 배선, 가스호스, 그리고 옆 건물 사무실 창문이 정면으로 마주 보이는 구도까지. 필요한 증거는 그날 밤에 다 담겼습니다. 다시 1층 작업대로 내려와 리본을 묶는 동안 저는 윤채린을 향해 한 번 더 부드럽게 웃어 보였어요. 아가씨, 옥상 진짜 예뻐요. 손님들이 좋아할 만하네요. 그치. 내가 인테리어 보는 눈은 있다니까. 윤채린이 어깨를 으쓱하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밤 12시 가까이 작업을 마치고 카페 뒷문을 나서며 저는 옥상을 한 번 더 올려다 보았어요. 간판에 분홍색 조명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임소희의 사무실에서는 책상 위에 서류 더미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어요. 빌딩 등기부등본, 체린스 디저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자 대출 등기 자료, 그리고 윤상혁의 인감증명서까지. 임소희는 한 장씩 클립으로 묶어 종이 봉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시댁 가족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갈치조림을 끓이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윤채린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가족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 2호점은 청담동이야. 자리는 이미 받았어. 평수도 1호점보다 2배야. 윤채린이 노트북 화면을 가족들 쪽으로 돌렸어요. 청담동이면 보증금 월세가 만만치 않을 텐데. 윤상혁이 갈치 한 점을 집으며 물었습니다. 보증금 5천에 월세 600이야. 인테리어까지 합쳐서 한 4억 들어가. 윤채린이 자신감 있게 답했어요. 4억? 우리 채린이 통이 점점 커지는구나. 오말순이 박수를 한번 쳤습니다. 엄마, 대출은 이미 받았어. 3억? 나머지 1억은 내가 모은 거랑 좀 합쳐서 할 거야. 윤채린이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한번 흔들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갈치조림 국물을 한 숟갈 떠 맛을 보며 그 숫자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3억의 대출, 그 안에 연대보증인, 그리고 윤채린이 입에 올리지 않은 코인 손실까지. 한유진, 너도 와서 좀 들어봐. 우리 채린이 2호점 얘기야. 오말순이 부엌 쪽을 향해 저를 불렀어요. 네, 어머니.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옳게 2호점 인테리어 할 때 좀 와줘. 1호점 때처럼 박스 좀 옮겨주고. 윤채린이 와인잔을 다시 입가로 가져가며 말했어요. 그럼요, 아가씨.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울게요.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 이참에 우리 며느리한테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다. 오말순이 식탁에 팔꿈치를 올리며 입을 열었어요. 말씀하세요, 어머니. 채린이 2호점 인테리어 비용 한 5천만 원만 보태주면 어떻겠냐? 너도 우리 식구잖니. 오말순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빤히 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식탁 위 갈치조림 그릇을 내려다보았어요. 국물이 살짝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오말순을 향해 다시 한번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가 사람이 됐다니까. 오말순이 윤채린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윤채린이 와인잔을 살짝 들어 저에게 건배하는 신용을 했어요. 옳게 고마워.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갚으실 필요 없어요, 아가씨.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5시, 저는 친정엄마가 누워있는 병원 수술실 앞에 도착했어요. 조명자가 침대에 누운 채 수술실로 옮겨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끝날 때까지 여기 있을게. 저는 조명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유진아, 너 회사는? 조명자가 마른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오늘 오전은 외근으로 처리했어. 엄마만 신경 써. 저는 조명자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하단 말하지 마. 일주일 뒤에는 다 끝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수술만 잘 받고 나와. 저는 조명자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침대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그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저는 빌딩 1층 카페 앞에 강태수와 나란히 섰어요. 소장님,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시간 정확히 맞춰주세요. 저는 카페 정문 유리창에 살짝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안내문 부착 위치는 정문 정중앙이 좋겠습니다. 잘 보이게요. 강태수가 손으로 부착 위치를 가리켰어요. 네. 그리고 출입문 잠금 교체 작업은 안내문 부착 직후에 바로 들어가는 걸로 해주세요. 열쇠는 한 사장님께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강태수가 작은 수첩에 일정을 적어 넣었습니다. 소장님. 네. 이번 일 끝나면 1층 자리세 임차인 받아야 해요. 그 부분도 미리 정리 시작해 주세요. 저는 카페 유리창 너머를 잠시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윤채리는 그 안에서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남 베이커리 본사 쪽에 미리 알아둔 자리가 있습니다. 강태수가 짧게 답했어요. 그날 밤 11시, 임소희가 제 집 서재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임소희가 가져온 4장의 서류가 가지런히 펼쳐졌어요.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 증명, 명도 소송 예정 통지서, 부부 재산 가압류 신청서, 그리고 이혼 소장 초안. 유진아, 한 장씩 같이 확인하자. 임소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저는 한 장씩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글자 한자, 숫자 하나까지 빠뜨리지 않고요. 임소희가 옆에서 어려운 표현이 나올 때마다 짧게 설명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이 4장이 동시에 도착해야 효과가 있어. 발송은 월요일 오전 9시에 맞춰 들어갈게. 임소희가 마지막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말했어요. 전부 너한테 맡길게, 소희야. 저는 책상 위에 위임장에 도장을 한번 꾹 찍었습니다. 임소희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월요일 아침에 보자. 임소희가 서재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에는 이제 멍 자국 하나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평소 잘 바르지 않던 진한색 립스틱을 꺼내 천천히 입술에 발랐습니다. 옷장에서 까만 정장을 꺼내 옷걸이에 걸어두었어요. 구두는 굽이 높은 검은색으로 골랐습니다. 월요일 새벽 6시, 저는 화장대 앞에서 마지막으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어요. 검은 정장 재킷의 단추를 단단히 잠그고 거울 속 제 얼굴을 한번 마주 보았습니다. 7년 동안 매일 아침 시댁 부엌으로 향하던 그 여자의 얼굴은 거기 없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강태수에게 짧은 문자 한 줄을 보냈습니다.
소장님, 시작합시다. 전송 버튼을 누른 손가락 끝이 그날따라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월요일 오전 9시 정각 임소희의 사무실 우편 발송대 위에서 등기봉투 4통이 차례로 봉인되었습니다. 임소희가 봉투마다 일련 번호를 확인하고 우체국 직원에게 직접 건넸어요. 같은 시각 빌딩 1층 체린스 디저트 카페 정문에서는 강태수가 사다리에 올라 노란색 안내문 한 장을 유리창 정중앙에 단단히 붙이고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안내. 본 점포는 2026년 4월 30일자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안내문 아래에는 임대인의 이름과 변호사 임소의 사무실의 전화번호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강태수는 안내문을 한 번 더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 단단히 붙이고 사다리를 내려와 카메라로 부착 상태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빌딩 5층 제 사무실에 앉아 통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손에 쥔 커피잔에서 옅은 김이 올라왔고 1층 안내문에 사선으로 햇빛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이 자리에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임소희였어요. 등기 4통 다 발송 완료. 우체국 직원이 직접 받아갔어. 오후 안에 모두 도착할 거야.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강 소장님께도 잘 전달됐어. 같은 시각 옆동 아파트 주차장. 윤상혁이 운전석에 막 앉아 시동을 걸려는 순간 휴대폰 우체국 앱에서 알림이 떴어요. 법원 등기 송달 안내. 부부 재산 가압류 결정문이 도착했습니다. 윤상혁의 손이 시동키 위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있던 윤상혁이 다시 알림을 한 번 더 읽고 2번 더 읽었어요.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저는 책상 위 휴대폰 화면에 윤상혁의 이름이 뜨는 걸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1번, 2번, 5번. 저는 휴대폰 옆면의 작은 버튼을 살짝 밀어 자동 착신 전환을 켜두고 다시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전 10시쯤 강태수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소장님, 카페 매니저가 사장님한테 연락 넣었답니다. 사장님이 곧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강태수가 무전기를 입에 가까이 대고 짧게 답했습니다. 알겠다. 1층에서 대기한다. 10분쯤 뒤 헝클어진 머리에 슬리퍼 차림의 윤채린이 카페 앞에 도착했어요. 패딩을 잠옷 위에 그대로 걸친 차림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윤채린이 정문 유리창에 붙은 안내문 앞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사장님, 진정하시고요. 임대인 측에서 정식 절차로 보내신 안내문입니다. 강태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 이게 진정이 되는 일이야. 윤채린이 손바닥으로 유리창을 2번 내리쳤어요. 임대차 계약 해지요. 4월 30일까지 영업하시고 그 전에 미납 관리비와 무단 증축 부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강태수가 사실만 차분하게 전했습니다. 누가 이런 거 보냈어? 누구야? 윤채린이 강태수의 팔을 잡고 흔들었어요. 임대인이십니다. 임대인이 누군데? 우리 올케야. 한유진이라고. 우리 올케한테 당장 전화해. 윤채린이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 위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어요. 아가씨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응답하지 않고 그대로 자동 착신 전환으로 흘려보냈어요. 윤채린의 다음 전화는 오말순에게로 갔습니다. 엄마, 카페에 와봐. 빨리 와. 윤채린의 목소리가
거의 비명에 가까웠어요. 무슨 일이야, 체리나. 가게에 불이라도 났냐? 오말순이 잠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불났으면 차라리 낫지. 빨리 와. 우리 가게 쫓겨나게 생겼어. 윤채린이 그렇게만 외치고 전화를 끊었어요. 20분 뒤 오말순이 슬리퍼에 외투 하나 걸친 차림으로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문을 2번, 3번 읽고도 오말순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무슨 헛소리야. 우리 며느리가 임대인이라고. 오말순이 강태수를 향해 손가락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이 빌딩 한유진 사장님 명의입니다. 7년째 그렇습니다. 강태수가 모자를 한번 고쳤으며 답했어요. 7년. 오말순의 입가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 자리에 체린스 디저트 들어오실 때부터 모든 계약이 한유진 사장님 명의로 진행됐습니다. 강태수가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어요. 오말순이 안내문 앞에 벤치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한쪽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자기 무릎을 짚었어요. 체리나, 너 알고 있었니? 너 알고 있었어. 오말순이 윤채린을 향해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몰랐어. 진짜 몰랐어. 올케가 그냥 좋은 자리 소개해준다고만 했지. 윤채린이 손등으로 눈가를 거칠게 닦았어요. 같은 시각 윤상혁은 회사에 무단결근 통보를 한 채 시댁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댁 거실에 도착해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들어선 윤상혁은 식탁 위에 놓인 두툼한 갈색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 겉면에는 제 글씨로 단정하게 윤상혁이라는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상혁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7년간 제가 시댁에 입금한 돈의 내역을 정리한 표 1장, 윤상혁이 여동생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준 사실을 정리한 등기 사본 1장, 그리고 이혼 소장 사본 1부. 윤상혁의 다리가 식탁 옆에서 그대로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윤상혁이 봉투 안에 종이를 1장씩 다시 들여다보다가 다시 한번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받지 않고 휴대폰을 그대로 책상 위에 엎어두었어요. 오전 11시 카페 앞 벤치에 앉아있던 오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유진 받아. 오말순이 그렇게 중얼거리며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가다가 끊겼습니다. 오말순이 다시 걸었어요. 다시 신호음, 다시 끊김. 오말순은 1분에 한 번씩 같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3통, 5통, 10통. 중간에 윤채린이 자기 휴대폰으로 한번 끼어들어 같은 번호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20분쯤 지났을 때 한 통이 임소희의 사무실로 자동 착신 전환되었습니다. 임소희가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임소의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한유진 좀 받고. 우리 며느리. 오말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유진 사장님과 관련된 모든 연락은 저희 사무실을 통해 서면으로만 받겠습니다. 구두 응대는 어렵습니다. 임소희가 짧고 분명하게 답했어요. 뭐? 변호사. 변호사라니. 사돈 사이에 변호사가 웬 말이야. 사돈관계와는 별개로 임대차 사안과 가사 사안 모두 정식 절차로 진행 중입니다. 직접 연락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임소희가 그렇게만 말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오말순은 끊긴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제 번호를 눌렀어요. 11통, 15통, 20통. 부재중 통화 기록이 제 휴대폰 화면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친정엄마 조명자는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직후 막 정신을 차렸어요.
간호사가 곁에서 휴대폰을 건네주자 조명자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1시간 전쯤 보내둔 짧은 문자 한 줄이 떠 있었어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 곧 보러 갈게. 조명자가 그 문자를 2번 읽고 3번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침대 베개 위에 천천히 머리를 누이고 오랜만에 깊은 숨을 한 번 내쉬었어요. 다시 사무실 책상 앞. 저는 통유리창 너머로 1층 벤치 위 오말순을 한 번 더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말순이 다시 휴대폰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번이 28번째였습니다. 29번째, 30번째, 31번째 진동이 책상 위 휴대폰을 미세하게 흔들었을 때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 위로 부재중 통화 30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그 숫자 아래에 떠오른 발신자 이름은 한참 전에 시어머니에서 모르는 번호로 바꿔두었던 그대로였어요. 저는 통화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대는 손끝에서 7년이 가만히 빠져나갔어요. 여보세요. 저편에서 오말순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유진,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시어미한테? 저는 잠시 그 목소리를 그대로 들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휴대폰 너머에서 쏟아져 나오는 동안 저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봄볕이 1층 카페 안내문 위에 천천히 번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말순의 말이 잠시 끊긴 자리에 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차가운 목소리로 첫마디를 던졌어요. 누구신데 무슨 일이죠?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말순이 잠시 숨을 멈췄다가 곧 목소리를 한 번 더 끌어올렸어요. 한유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누구냐고. 네. 누구신지 여쭤본 거예요. 저는 책상 끝에 휴대폰을 받쳐들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누구긴 누구야. 내 시엄이다. 이 집 시엄이라고. 오말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집과 어떤 호칭으로도 엮일 사람이 아니에요. 송달받으신 서류를 차분히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유진, 7년이야. 7년을 한 식구로 살았다. 한 식구로. 오말순이 처음으로 식구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안 쓰시던 단어를 오늘 처음 쓰시네요. 어머님,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오말순의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오늘 아침 정문에 붙은 안내문 보셨죠? 그 종이에 적힌 절차대로 진행될 거예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저는 통화를 끊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오말순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든 윤채린이었습니다. 옳게. 야, 한유진. 윤채린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외쳤어요. 네, 아가씨. 저는 그대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옳게, 이거 농담이지. 농담 아니면 진짜 큰일 나. 우리 카페 인테리어비만 1억 5천이야. 1억 5천. 윤채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가씨, 그 1억 5천은 누구 돈으로 만든 매출 위에 올린 인테리어죠. 저는 책상 위 빌딩 5층 창문 너머로 1층 벤치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윤채린이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서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다 내가 번 돈이야. 내 가게야.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그 자리가 시세대로면 보증금 5천에 월세 400이에요. 7년 동안 차액만 1억 7천만 원이에요, 아가씨. 저는 사무실 책상 위에 펼쳐둔 표 한 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1억 7천 위에서 1억 5천짜리 인테리어를 올리신 거예요.
한 푼도 빼지 않고 제 호의 위에서 굴러간 가게예요. 저는 차분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옳게, 잠깐만 만나서 얘기하자. 응. 윤채린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누그러졌습니다. 아가씨, 모든 대화는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요. 저는 짧게 답하고 통화 종료 버튼을 천천히 눌렀어요.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어놓고 저는 식어가는 커피잔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같은 시각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윤상혁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 종이들을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이혼 소장 사본 위로 자기 명의가 연대보증인 칸에 또렷이 박힌 등기 사본이 겹쳐 있었어요. 윤상혁이 휴대폰을 들어 제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받았어요. 여보. 윤상혁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유진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윤상혁이 모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뺨이 맞는 걸 지켜본 그날 아침, 우리 사이에 할 얘기는 다 끝났어. 저는 천천히 답했어요. 유진아, 그날은 내가. 그날 거실에서 당신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 마지막까지 어머니 눈치만 봤어. 저는 짧게 끊어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윤상혁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여동생 대출에 우리 부부 공동 자산 담보 잡아주고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지. 저는 봉투 안에서 꺼낸 등기 사본을 손끝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그것까지 다 알고 있어. 어머니한테 비밀로 했던 메신저 대화까지. 저는 차분하게 사실만 짚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윤상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혼 절차도 변호사 통해 진행돼. 직접 연락은 그만해. 더하면 접근금지 신청 들어가. 저는 그렇게 말하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같은 시각 카페 앞. 윤채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거래은행 담당자였어요. 채린 사장님, 금일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가 저희 쪽에도 접수되어서요. 추가 한도 부분은 일단 동결 처리 들어가고요. 은행 직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동결요. 그게 무슨... 윤채린의 다리가 휘청였어요. 기존 대출도 담보 조건 변동으로 조기 상환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본사 검토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짧게 끊어졌습니다. 윤채린이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졌어요. 어머니 오말순 앞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엄마. 윤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왜 그래, 채린아. 오말순이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사실은 말이야. 말해. 빨리 말해. 오말순이 윤채린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이번에 2호점 한다고 받은 대출이 3억이야. 거기에 오빠가 연대보증을 섰어. 부부 공동 자산을 담보로. 윤채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3억? 오빠가 연대보증을, 부부 공동 자산을. 오말순이 같은 말을 3번 따라 했어요. 엄마. 그리고 작년에 코인 투자로 1억 좀 넘게 날렸어.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윤채린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코인. 우리 채린이가 코인. 오말순이 손바닥으로 자기 입을 막았어요. 엄마, 미안해. 미안해. 윤채린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오말순이 벤치 등받이를 짚으며 한쪽으로 휘청였어요. 평생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닌 잘난 딸이 며느리의 호에 위에 세운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이 그 자리에서 발밑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시댁 식구들이 빌딩 5층 사무실 앞으로 몰려왔어요. 오말순이 앞에 서고
그 뒤에 윤채린이, 그리고 한참 떨어진 자리에 윤상혁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세 사람을 막아선 사람은 임소희였어요. 한유진 사장님 면담은 사전 예약제로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예약이 없으십니다. 임소희가 사무실 출입문 앞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그래. 며느리 시험이야. 며느리 시험이. 오말순이 임소희를 향해 손가락을 휘저었어요. 네, 그 관계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대화는 서면으로 받겠다는 게 의뢰인의 공식 입장입니다. 임소희가 손에 든 클립보드 위에 종이 한 장을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임 변호사, 이러지 말고. 우리 가족 일이잖아. 윤상혁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윤상혁 씨와 한유진 사장님은 지금 이혼 절차 중입니다. 가족 일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임소희가 짧게 정정했습니다. 윤상혁이 입을 다물고 한 발 물러섰어요. 오늘 안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 팩스로 서면 보내주세요. 정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소희가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 출입문을 안쪽에서 잠갔습니다. 저는 사무실 안쪽 통유리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말순이 닫힌 문에 손바닥을 한번 댔다가 천천히 떼고 돌아섰습니다.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서 자리를 떴어요. 오후 4시 저는 운전석에 앉아 친정엄마가 누워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휴대폰을 들어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했어요. 오말순, 차단. 윤채린, 차단. 윤말숙, 차단. 시댁 큰 집, 차단. 시댁 작은 집, 차단. 손가락 끝이 한 번씩 화면을 누를 때마다 7년 동안 매일 알림이 울리던 이름들이 한 줄씩 사라져 갔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윤상혁의 이름 위에서 저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차단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조수석에 내려놓았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저는 엑셀을 천천히 밟았습니다. 병원 4층 일반 병실 앞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조명자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엄마, 좀 어때? 저는 침대 옆 의자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유진아, 너 왔구나. 조명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고 조명자의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다 정리됐어. 이제 진짜 끝났어. 저는 조명자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조명자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유진아. 고생 많았어, 우리 딸. 조명자의 눈가가 천천히 젖어들었어요. 저는 침대 옆에 가만히 앉아 처음으로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올케도 아닌 한 사람으로 엄마 옆에 머물렀습니다. 창문 너머로 해가 천천히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체린스 디저트 카페 정문 앞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디저트를 사러 온 손님이 아니었어요. 어깨에 가방을 맨 거래처 사장들, 매출 정산서를 손에 든 식자재 납품업체 직원들, 그리고 카드 회사 직원까지. 체린 사장 어디 갔어요? 우리 결제일 벌써 2번이나 미뤘잖아요. 빵 재료 납품업체 사장이 정문 유리창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우유 거래처입니다. 미수금 380만 원 정산해 주셔야 다음 주 거래 가능합니다. 다른 한 사람이 명함을 유리창에 톡 붙이며 말했어요. 해지 안내문 옆에는 어느새 디저트 재료 납품업체의 거래 중단 공문이 한 장 더 붙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우유 거래처의 미수금 안내문까지 추가로 붙기 시작했어요. 윤채린이 카페 뒷문으로 슬그머니 도착했을 때
매니저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직원들이 이번 달 월급 언제 들어오냐고 자꾸 물어보는데요. 매니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해. 내가 해결할 거니까. 윤채린이 매니저의 휴대폰을 밀어내며 답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다음 주가 월세 내는 날이에요. 저 진짜로요. 매니저가 손을 모아 쥐며 말끝을 흐렸어요. 윤채린이 그 자리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방 안다른 직원 4명이 카페 뒷문 쪽에서 윤채린의 얼굴을 빤히 보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윤상혁의 회사. 인사팀 부장이 윤상혁을 부장실로 호출했습니다. 윤 과장, 어제 회사 신용 조회 정기 점검 들어갔는데 부부 재산 가압류건이 떴어. 부장이 책상 위 서류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그게 부장님, 그건 가정사 문제라서. 윤상혁이 의자 끝에 엉덩이를 걸친 채 답했습니다. 가정사라도 회사 신용에는 영향이 있어. 다음 달 팀장 승진 명단, 우리 윤 과장 이름 빠지는 걸로 정리됐다. 부장이 안경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부장님, 그리고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 신규 프로젝트, 윤 과장은 일단 빠지는 걸로. 회사 입장도 생각해줘. 부장이 짧게 그렇게만 말하고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윤상혁이 부장실을 나와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동안 같은 팀 동료들의 시선이 따라붙었어요. 누구도 윤상혁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 동네 미용실. 오말순이 머리에 헤어롤을 단 채 의자에 앉아 동네 사람 두억과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갑자기 변해버렸다니까. 그렇게 착하던 애가 친정엄마 수술비 한번 보내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오말순이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말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시장 떡집 김 여사가 잠깐 입을 다물고 오말순을 빤히 보았어요. 언니, 그런데 그 며느리가 친정엄마 수술비도 못 보내게 한 거야. 김 여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200만 원이야, 200만 원. 그게 어디 보낼 돈이야. 오말순이 손사래를 쳤어요. 200만 원이면 사돈어른 척추 수술비도 안 되는 돈이지. 우리 동네 김 약사 어머니도 작년에 그 수술했는데 한 700은 들었다더라. 김 여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시집간 며느리가 친정에 그렇게. 오말순의 말이 점점 작아졌어요. 언니, 솔직히 말해서 그 며느리 시장에서 우리한테 인사 안 한 적이 없어. 매번 떡 사러 와서 어머님 자시라고 따로 한 통 더 사가곤 했어. 김 여사가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말순의 거울 속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어요. 같은 시각 시댁 거실. 시고모 윤말숙이 소파에 앉아 자기 명절 선물 상자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추석에 받은 홍삼 세트, 지지난 설에 받은 굴비 세트, 그리고 매년 받은 빳빳한 5만 원짜리 용돈 봉투들. 상자 위에는 항상 한유진이라는 이름 석자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언니, 나야. 윤말숙이 오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말수가? 오말순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받았어요. 언니, 나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명절마다 우리한테 들어오던 거 다 며느리가 챙겨보낸 거였더라. 윤말숙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내가 받은 것만도 7년에 1,000만 원이 넘어. 언니가 받은 건 더하지 않겠어. 윤말숙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말수가, 언니, 이건 며느리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너무했어. 윤말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너무했다고. 며느리 돌이잖아. 오말순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언니, 나 당분간 언니 집에 못 가. 채린이 보기도 미안하고.
나도 며느리한테 죄 지은 것 같아. 윤말숙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말순이 끊긴 전화기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식탁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오전, 카페 직원 5명이 노동청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윤채린의 휴대폰으로 도착했습니다. 체린스 디저트 카페 윤채린 사장님. 임금 체불 진정권으로 다음 주까지 사무실 방문 요청드립니다. 윤채린이 메시지를 보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같은 날 오후 윤채린이 그동안 카페 운영에 끌어다 쓴 외상거래처가 줄줄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카드 결제 단말기 회사에서는 미납 수수료 정산 요구가 들어왔고 한쪽에서는 디저트 진열 쇼케이스 할부금 독촉 전화가 쉬지 않고 울렸어요. 한때 윤채린이 자랑하던 명품 가방과 외제차도 그날 저녁 중고 거래 사이트 매물 목록에 한 줄 한 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서 새 임차인 측 본사 담당자가 보내온 자료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1층 카페 자리에는 이미 다른 가게가 들어오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윤상혁이 친정엄마 조명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4층 일반 병실 복도, 윤상혁이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임소희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윤상혁 씨, 여기까지 오시면 안 됩니다. 임소희가 손을 들어 막아섰습니다. 임 변호사, 한 번만, 딱 한 번만 유진이 얼굴 보게 해줘. 윤상혁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한유진 사장님은 지금 어머님 간병 중이세요. 사적 접근은 안 됩니다. 임소희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임 변호사, 우리 7년이야. 7년. 7년의 결혼 생활을 단번에 끝내신 분이 누구신지 잘 생각해 보세요. 윤상혁 씨, 임소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한 발만 더 들어오시면 접근금지 신청 들어갑니다. 회사에 또 한 번 알림 가는 거예요. 임소희가 그렇게 말하자 윤상혁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상혁이 복도 끝에서 한참 멈춰서 있다가 천천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저는 병실 안에서 그 발소리가 멀어지는 걸 가만히 들었습니다. 유진아, 누구 왔다 갔니? 조명자가 침대에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야, 엄마. 아무도 안 왔어. 저는 조명자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말순이 다니던 동네 친목 모임. 회비 봉투를 들고 모임 장소에 들어섰을 때 한쪽 구석에 모여 앉아 있던 회원 3명이 갑자기 입을 다물었어요. 왜 다들 말이 끊겼어? 오말순이 자리에 앉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박 여사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짧게 입을 열었어요. 오 여사, 우리 모임 회칙 좀 다시 정리하기로 했어. 다음 모임부터는 회비 좀 받지 말까 하는데. 박 여사가 다른 회원들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왜? 오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 여사, 솔직히 말할게. 며느리한테 그렇게 한 거 동네에 다 퍼졌어. 우리도 이제 며느리 보는 입장이라 좀 그래. 박 여사가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뭘 어쨌다고. 오말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오 여사, 굳이 우리한테 변명하지 않아도 돼. 자기 며느리한테 가서 말해. 박 여사가 짧게 그렇게만 답하고 다시 다른 회원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말순이 회비 봉투를 손에 쥔 채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평생 동네에서 쌓아온 평판이 며칠 사이에 발밑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 체린스 디저트 카페에 정식 폐업 신고가 접수됐어요. 오전 10시에 철거업체 트럭 한 대가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1억 5천을 들였던 분홍색 벽지와 대리석 카운터, 옥상의 무허가 테라스까지 한나절 사이에 잔해로 변해갔어요. 저는 빌딩 5층 사무실 통유리 너머로 그 광경을 한 번만 길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자네 옆에서 윤채린이 어머니 오말순의 품에 안겨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우는 소리가 5층까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모습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임소희가 새 임차인 측 본사 담당자와 함께 제 사무실로 올라왔어요. 강남 본사 직영 매장 측에서 제시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0만 원, 5년 계약 조건입니다. 임소희가 임대차 계약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좋아요. 사인할게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본사 담당자가 안경을 고쳤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사장님, 이렇게 깔끔하게 계약 진행되는 자리도 오랜만이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짧게 답하고 계약서 마지막 장에 도장을 한번 꾹 찍었어요. 도장 잉크가 종이 위에서 천천히 마르는 동안 1층 카페 자리에서는 마지막 철거 트럭이 폐자재를 싣고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친정엄마 조명자의 병실로 돌아갔어요. 조명자는 침대 옆 작은 식탁에 죽 한 그릇을 받아두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너도 좀 먹어. 오늘 점심도 거른 것 같던데. 조명자가 죽그릇을 제 쪽으로 밀어주었어요. 엄마부터 먹어. 내가 좀 떠줄게.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조명자가 입을 작게 벌리고 죽 한 입을 받아 넘겼어요. 엄마, 오늘 1층 카페 다 정리됐어. 새 가게도 들어와. 저는 조명자의 입가에 흐른 죽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잘했어. 조명자가 제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저는 조명자의 손을 마주 잡고 의자 위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복도 너머로 새벽 간호사의 발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어요. 창문 너머 도시의 불빛이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이듬해 4월의 어느 오후 서울가정법원 정문 앞 벚꽃이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임소희와 나란히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어요. 재킷 안주머니에는 오늘 받은 이혼 판결문 한 부가 잘 접혀 있었습니다. 유진아, 끝났어. 진짜로. 임소희가 가방끈을 고쳐 매며 말했어요. 고마워, 소희야. 저는 짧게 답하고 임소희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가벼워졌지. 임소희가 한 발 떨어지며 웃었어요. 공기가 다르네. 저는 봄볕이 떨어지는 정문 앞 벚꽃가지를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연분홍 꽃잎 하나가 어깨 위에 살짝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 꽃잎을 손끝으로 가만히 떼어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같은 날 오후 윤상혁이 짐을 싸들고 회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임소희를 통해 짧게 들려왔어요. 여동생의 연대보증 채무 3억이 그대로 윤상혁의 어깨 위에 얹혔습니다. 지방 자회사로 발령이 났고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모은 자산 중 남은 몫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은 뒤로 윤상혁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윤채린이 잠적했다는 얘기는 그보다 일주일쯤 빨리 들었어요. 한때 10만 팔로워를 자랑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은 어느 날 사진 한 장 없이 비공개로 돌아갔고 동네 카페 거리에서는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한 편이 짧게 회자되었습니다. 강남 인기 디저트 카페 사장 알고 보니 시댁 며느리 호의로 5년 버틴 사연. 그 게시물 아래에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지만 저는
단 한 줄도 읽지 않았어요. 오말수는 평생 살아온 동네를 결국 떠났습니다. 지방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는 얘기가 강태수의 귀를 통해 짧게 들려왔어요. 시고모 윤말숙과는 그날 미용실 통화 이후로 끝내 발길이 끊겼고 지금은 친목 모임 한 곳에도 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따금 빌딩 1층 우편함으로 발신이 넘는 작은 박스가 도착해요. 한 번은 빈 영양제 통이 들어 있었고 또 한 번은 손으로 쓴 짧은 쪽지 한 장만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박스를 열어보지 않고 강태수에게 그대로 폐기 부탁을 했어요. 한편 조명자는 수술 후 회복이 빨랐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65세 환자분 중에 이렇게 빨리 일어나신 분은 오랜만이라며 짧게 웃었어요. 저는 빌딩 5층 옥상 한쪽에 작은 정원을 꾸렸고 조명자가 매일 오후 그 옥상에 올라와 화초에 물을 줍니다. 엄마, 오늘은 뭐 심었어? 저는 옥상 문을 밀고 나서며 물었어요. 방울토마토 모종이야. 여름에 따먹자. 조명자가 흙 묻은 장갑을 벗으며 답했습니다. 엄마, 손은 좀 어때? 멀쩡해. 식당 일 30년 한 손이 이런 흙장난에 어디 가겠어. 조명자가 짧게 웃었어요. 저는 옥상 한쪽에 작은 평상을 두고 거기에 김밥 한 줄과 과일 한 접시를 올려두었습니다. 엄마, 점심 같이 먹자. 오늘은 김밥이야. 엄마가 좋아하는 거잖아. 저는 김밥을 2개 집어 조명자의 작은 그릇에 옮겨 담았어요. 조명자가 한 입 베어 물고 옥상 난간 너머 도시 풍경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아. 응, 엄마. 너의 아버지가 보고 있으면 지금 우리 보고 웃고 있을 거야. 조명자가 그렇게만 말하고 김밥을 한 입 더 베어 물었어요. 빌딩 1층의 새 매장은 강남 베이커리 본사의 직영점이었습니다. 오픈 첫 달부터 동네에서 가장 줄이 긴 가게가 되었고 매일 아침 8시면 출근 직장인들이 빵을 사러 줄을 섰어요. 정당한 임대료 400만 원과 보증금 5천만 원이 통장에 정확히 입금되기 시작했고 저는 처음으로 그 통장 내역을 들여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였어요. 호의가 아닌 계약으로 들어오는 정당한 수익. 그 숫자 한 줄이 7년 동안 시댁 식탁에서 흘려보낸 모든 시간을 천천히 가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강태수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한 사장님, 우편물 하나 올라왔습니다. 강태수가 작은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 발신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윤채린, 열어볼까요? 강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봉투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봉투 위에 손바닥을 한번 얹었다가 다시 강태수 쪽으로 밀었습니다. 소장님, 그대로 반송해 주세요. 발신인 주소가 있으면 거기로요. 알겠습니다. 강태수가 봉투를 다시 손에 쥐었어요. 소장님. 네, 한 사장님. 7년 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강태수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사장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장님, 아버님 살아계실 적에 저한테 약속하신 거니까요. 강태수가 모자를 한번 벗었다가 다시 쓰며 답했어요. 무슨 약속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한 사장님 결혼하시기 전이었습니다. 저한테 이 빌딩, 우리 딸 평생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강태수가 그렇게만 말하고 사무실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한참 동안 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1층 베이커리 매장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선 모습이 보였어요. 한편 회사에서는 봄 인사이동 시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마케팅 본부장이
저를 따로 회의실로 불렀어요. 한 대리, 아니, 이제 한 팀장이라고 불러야겠네. 본부장이 서류를 한 장 내밀며 짧게 웃었습니다. 본부장님, 신규 사업본부 팀장 자리 한 대리한테 맡기는 걸로 위에서 결정 났어요. 다음 달부터 새 팀 꾸려요. 본부장이 펜으로 서류 위 결제란을 짚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한 대리가 점심 김밥 먹는 거 다 알아요. 그래도 회식 자리에서는 한 번씩 얼굴 보고 그래요. 본부장이 농담처럼 웃었어요. 저는 짧게 웃고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복도에서 같은 팀 박지연이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한 대리, 아니, 한 팀장님. 박지연이 두 손으로 박수를 짧게 쳤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한 대리, 이참에 점심도 좀 바꿔봐. 7년째 김밥이야. 박지연이 어깨를 툭 쳤어요. 오늘은 너랑 백반 먹자. 저는 가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해 가을의 어느 주말, 저는 조명자와 함께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어요. 산 중턱의 작은 묘소 앞 가을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져온 막걸리 한 병을 잔에 따라 묘비 앞에 올려두었어요. 그 옆에는 조명자가 직접 깎아온 사과 한 접시를 놓았습니다. 아빠, 나왔어. 저는 묘비 앞에 천천히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엄마도 같이 왔어. 수술 잘 받고 회복도 빨라. 저는 묘비를 손끝으로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조명자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묘비 글자 위 먼지를 손수건으로 닦아냈어요. 아빠, 그 빌딩 말이야.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내가 7년 동안 그게 짐인 줄로만 알았어. 시댁 식구들이 자꾸 들여다보고 시누이 카페의 절반 값에 자리 내주고 그러면서도 아빠가 남긴 거니까 내가 잘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 했어. 저는 묘비 위 사과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돌려놓았어요. 그런데 아빠, 이제는 알겠어. 그게 짐이 아니라 마지막 방패였더라. 저는 조명자의 손을 한번 잡았다가 다시 묘비를 보았습니다. 엄마가 그러더라. 그 빌딩이 그 집 효도 자금이 되라고 남긴 게 아니라고. 나 지키라고 남긴 거라고.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명자가 옆에서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나 이제 잘 살게. 진짜로. 저는 묘비 앞에 절을 2번 했어요. 산소를 내려오는 길, 조명자가 제 팔짱을 끼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유진아. 응, 엄마. 아빠 살아계실 적에 너 보고 그랬어. 우리 딸은 어디 가서든 잘 살 거라고. 조명자가 햇살에 눈을 살짝 찡그리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말이 맞았어. 조명자가 짧게 웃었습니다. 저는 조명자의 팔을 살짝 끌어당겨 어깨를 가만히 기대게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빌딩 옥상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천천히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옥상 평상 위에 차 한 잔을 내려놓고 도시의 풍경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7년 동안 시댁 부엌에서 새벽을 맞이하던 한유진은 이제 거기에 없었어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올케도 아닌 한 사람. 저는 손바닥의 따뜻한 찻잔의 온도를 천천히 느끼며 식어가는 노을 속에서 호흡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발끝에서부터 어깨까지 7년 동안 굳어있던 모든 자리가 천천히 풀려나가는 감각이었어요. 저는 옥상 난간에 손을 한번 올렸다가 다시 평상 위에 앉았습니다. 찻잔에서 옅은 김이 올라왔어요. 그 김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한 사람의 저녁을 잔잔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유진 씨가 시댁 식탁 앞에서 삼킨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친정엄마 수술비 200만 원이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오늘 이 사연을 보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짠해진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 잠시 안아주세요. 누군가의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온 그 긴 세월에도 분명히 한유진 씨처럼 빛나는 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